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0대로 진입하는 식당 하는 아줌마예요. 요즘 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 동년배인 60대 여자연예인들이 마치 30대 정도로 보여서 말이죠. 전 지질이 궁상맞게 힘들게 살아오느라 제 얼굴엔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거든요. 하지만 내 나이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할머니로 불리기엔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그저 아줌마로 불리고 싶네요. 제 자식들은 30대 중후반으로 남녀 쌍둥이에요. 그 아이들도 다 결혼했으니 이젠 자유롭게 살고파요.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죽을 똥을 싸며 희생하고 살았던 거죠 뭐. 자식들만 없었다면 그저 내 입에 들어갈 음식 조금씩만 쟁여놓고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쌍둥이 중 특히 아들놈이 공부를 유독 잘해서 그놈 의사로 키워보겠다고 딸 자식의 꿈은 희생하면서까지 미뤄졌어요. 그놈이 중고등학교 다 커서까지 망나니 짓을 해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며 의사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서 너무 희생해서 잘해주면 나중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공부 재능과 함께 악마적인 성격까지 닮았는지 진짜 사고는 많이 치고 살았어요. 아마도 남편 쪽 피를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시모 성격을 빼다 박은 것 같아요. 내 새끼지만 정말 악마가 따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놈의 치부를 감춰주려고 갖은 애를 다 썼어요. 남들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대출까지 받아 사고 합의금으로 쓰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의사가 되긴 했지만 그 망나니 성격이 어디 가진 않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망나니 새끼 아들놈한테 질질 끌려다닌 제가 병신 같다고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한 거 보면 그놈한테 엄마로서 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에휴, 이젠 딸 자식 하나만 보고 살이렵니다. 쌍둥이 남매인 오빠 때문에 저와 같이 늘 희생만 하고 산 우리 딸이 최고네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유독 자식놈 하나만 속썩였으면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신세 한탄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때 6개월 차로 쓰러지셔서 두 분 다 방에 몇 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때가 무려 50년 전이니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였죠. 저 혼자 우리 엄마 아빠 병수발을 다 들어야 했어요. 고작 10살짜리가 엄마 아빠 대소변을 받아내고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걸해오고 하는 게 상상이나 가세요. 요즘 3학년이면 완전 아기인데 그때 저는 이미 다 컸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져야 할 책임감이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를 하루라도 더 사시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요. 초등학교도 거의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동네에서 일거리라도 찾아서 생활비도 벌어가면서 부모를 간병했더랬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러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그놈의 무당 노릇 때문에 몸도 무지하게 아팠네요. 신내림병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나중에 절 무당계로 입문하게 해준 보살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신내림을 강하게 부정해서 저렇게 알아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싫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 때려치우고 식당 영업으로 직업을 바꾸긴 했지만 말이죠. 그 과정에서도 참 힘들었어요. 대강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제 인생이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남편 없이 홀로 쌍둥이 키우며 살아온 제 팔자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도시 빈민이었어요. 그래도 그땐 엄마 아빠가 건강하실 때라 외동딸로서 마음껏 어리광 부리고 살 수 있었죠. 제 나이 벌써 60대이니 우리 나이대에 외동인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형제도 없고 하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무진장 외롭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아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주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최소한 아이 둘이라도 낳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나름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수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빈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일용직을 하던 아빠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니 오전엔 엄마가 아빠를 간병했어요. 학교 후엔 엄마와 바톤 터치를 하여 제가 간병하고 엄마는 돈 벌러 나가셨어요. 아무리 우리 아빠라도 남자 대소변 받아내며 닦아드리는 게 남사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달 정도 지나니 간병 자체가 너무 힘들어 남사스럽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나이로 삶이 진짜 힘들다는 생각을 매 순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중풍에 걸렸던 아빠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밤에도 아빠가 고열이 날 때가 많아서 마음 편히 잘 수도 없었어요. 몇 개월 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거의 24시간 움직여야 했던 엄마마저 쓰러지고 말았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한 줄기 빛과 같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 엄마마저 쓰러지고 말다니 반신불수로 의식에 돌아온 엄마와 한참을 울었죠. 엄마는 제겐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하다 성희야. 엄마 아빠가 우리 딸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말았구나.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엄마로서 우리 외동딸을 잘 키우지는 못할지언정 맨날 고통만 주고. 엄마 아빠 그렇게 열심히 간병할 필요 없어 성희야. 때 되면 자연스레 가게 내버려 두거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 아빠 100살까지 사시도록 최선을 다해 간병할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옆집 무당 아줌마 신당 청소하고 밥 빨래 해드리면 생활비 정도는 대주신다고 했어요. 가끔 학교에 갔다 올 때 빼고는 엄마 아빠 곁을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학교를 가끔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제겐 그것이 너무 당연한 생활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간병하며 옆집 무당 아줌마네 신당에 가서 집안일을 해드리고 생활비를 벌어오는 일이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업무였어요. 학교고 친구고 저에게 그런 건 다 사치였어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고작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그렇게 악착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나뿐 아니라 엄마 아빠의 목숨줄까지 달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 어깨 위엔 10살 때부터 가장의 무게가 실렸죠. 우리 가족의 목숨줄은 오직 옆집 무당 아줌마한테 달렸으니 무당 아줌마한테 잘 보이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 무당 아줌마가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야 성이야, 니네 엄마 아빠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둘 다 쓰러져 있는 줄 아냐? 내가 신점을 보아하니 니네 집안은 대대로 무당이 될 팔자다. 아마 조상 중에 무당이 여럿 있을 거야. 그런데 자기한테 신이 온 줄도 모르고 자꾸 부정하고 신내림 안 받겠다고 저리 뻗팅기고 있으니 아예 병을 줘서 쓰러뜨려 버린 거다. 이제 그 신이 아마 너한테 갈 거야. 한 5년 내로 네 몸도 슬슬 아파올 거야. 네가 아직 미성년자니 무당이 되라고 말은 못하겠다만 20살이 되는 순간 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거라. 알겠냐? 무당이요? 제가요? 에이, 저 지금 아픈 곳 하나 없고 남의 인생을 맞추지도 못해요. 설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딱 20살이 되자 진짜로 몸 여기저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녀인 제가 하혈을 양동이째 해대니 너무 놀라 산부인과며 종합병원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죠. 그때 당시 몇 년간 옆집에서 점집을 하던 무장아줌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갔던 터라 묻지 못했지만 그 아줌마 말이 떠올랐어요. 심란한 마음을 안고 원인도 모른 채 극심한 통증만 겪고 있던 나날들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었죠. 반지 앞방에서 아픈 엄마 아빠를 간병하며 계속 살았는데 연탄가스가 새어나온 거예요. 위층에 살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발견하여 세 가족 모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나마 금방 깨어났던 저는 의식이 돌아오자 소리쳤어요. 나 말고 우리 엄마 아빠부터 살려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 중풍으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내게 힘겹게 말했어요. 저 안타깝게도 김성희 씨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후 경직돼 있었어요. 비록 몇 년을 방에 누워 계셨던 엄마 아빠지만 그래도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두 분 다 잃었다는 게 너무 허망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동안 연탄가스 사고가 일어났던 차디찬 지하방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예전에 내게 무당이 되라고 했던 그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전 수소문하여 옆집 무당 아줌마를 찾았고 신내림 굿을 받았어요. 이왕 하는 거 잘 해내고 싶어서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근사하게 꾸며놓고 무당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신점을 봐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빙의가 되어 주저리 그 사람의 앞니를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진짜 무당이 될 팔자는 따로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점을 보자 용하다며 입소문이 났고 그것이 꽤 잘 사는 동네였기에 여러 사모님들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어떤 돈 많아 보이는 중년의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라며 고3짜리 까까머리 남학생을 데려왔더군요. 저와 1살 차이였는데 어찌나 어려 보이던지 참 귀여운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의 진로에 대해 이리저리 점쳐졌어요. 중년의 아줌마는 만족스러웠는지 꽤 많은 복비를 서비스로 주고 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학생이었어요. 고3이어서 대학 입시에 매달려야 할 학생이 제 신당에 매일 돈 5만 원을 들고 찾아오더군요. 그때 당시 돈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죠. 아니,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학생? 더 이상 전 볼 일도 없는데 엄마가 알면 혼나지 않겠어요?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서 가서 공부하세요. 성희 씨, 우리 1살 차이밖에 안 냈는데 날 이렇게 취급할 거예요? 나도 이제 몇 달 뒤면 성인이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신당에 찾아오겠어요? 다 성희 씨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일단 몇 달 뒤 20살이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할 테니 그때까지 혹시나 남자친구라도 사귀지 말고 꼭 기다려요. 알았죠? 참으로 당돌한 소년이었어요.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꼬박꼬박 성희 씨라고 불렀어요. 그 상황이 귀엽고 웃기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그날 밤은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더군요. 실제로 몇 달 뒤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간 그 남학생은 대학생이 되어 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누나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뭐 몇 달 차이밖에 안 날 테니까. 데이트 코스 짜왔으니까 나만 따라와요. 나 돈 많아요. 돈 걱정은 말고요. 사실 돈 걱정이 아니라 이 남자 엄마가 이 장면을 보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크게 걱정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고3 때 볼 때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볼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과 무당일 하는 내가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했죠. 난 가진 것 없는 무당인데 괜찮겠어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학교는 국민학교 나온 게 다예요. 중고등학교는 문턱도 못 밟아봤고요. 그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건데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여자다 싶었어요. 일단 사귀어봐요, 우리.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가 성희 씨 지켜줄게요. 그렇게 우리 둘은 사귀게 되었어요. 무당인 내 존재가 부끄럽지 않았는지 남친은 대학 친구들에게도 서슴없이 내 존재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남친이 말한 대로 정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지켜줄 것만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 이후로 이렇게 든든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남친만 믿고 군대 3년까지 다 기다려줬어요. 무당일을 하다 보면 내 또래의 다른 남자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기에 묵묵히 일만 하며 남친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고 남친이 제대해서 대학에 복학했을 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처음엔 몰랐는데 병원 검진을 받아보니 심지어 쌍둥이였어요. 남친은 기뻐하면서도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100% 행복한 표정을 짓지 못하는 남친의 모습을 보며 조금 불안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신당으로 남친 엄마가 찾아왔어요. 야 이년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그런다고 내가 순순히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감히 무당 따위가 똥물을 뿌리려고 해.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용납 못하지. 암? 이런 말을 짓거리며 남친 엄마는 내 신당을 웬 야구방망이로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남친 엄마를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어머님, 이곳은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신성한 곳이라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당장 경찰 부르겠어요? 전 경찰을 불렀고 남친 엄마는 연행대 같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돈 많은 사모님이다 보니 바로 풀려났어요. 남친까지 나서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성희야, 우리 엄마가 한 행동은 내가 사과할게. 내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나 너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먼 곳으로 함께 떠나자. 전 남친을 믿고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따라 나섰어요. 우리 외딴 섬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곳에서도 무당일을 조금씩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저야 가난한 생활에 익숙했으니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부잣집 도련님으로 한평생 자라온 남친은 모든 게 다 힘겨워 보이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까?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남친은 홀로 서울로 가버렸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성희야, 정말 미안하다.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더는 이런 생활 못하겠다. 전화해봤는데 부모님이 너와 진짜 결혼하면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호적에서 파겠다고 난리야. 내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 쌍둥이 아이들 태어나면 쓸 수 있게끔 현금은 붙여줄게. 우리 집안은 일본으로 이민 갈 생각이야. 나도 함께 떠날 것 같아. 우리가 운명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평생 너에게 미안해하며 살아갈게.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이 편지를 읽고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을 평생 내 힘으로 키워내야겠다는 여전사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 그날부로 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금 살고 있던 서울로 향했어요. 그곳이 학군지였고 꽤 잘 사는 동네였기에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며 키우기 좋은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남친 집안은 이미 일본으로 이민 간 상황이었고 남친은 약속대로 전셋집 정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붙여줬어요. 전셋집을 얻어 방 한 칸은 신당으로 꾸며놓고 원래 하던 무당일을 계속했어요.
일한성 남녀 쌍둥이였는데 아이 둘을 키우며 일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었어요.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내 삶의 낙이었죠. 애들 아빠로부터 오던 현금도 언젠가부터 끊긴 상황이었어요. 일본 연락처도 몰랐기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 돈 안 받고 내 힘으로 길러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다른 무당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으나 전 의뢰받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만 보이지 심지어 내 미래는 한 치 앞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모임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유행이었는데 저도 동네 아줌마들과 개모임을 했었죠. 정말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믿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준영 엄마, 지금 전 볼 때가 아니야. 봉순 엄마가 우리 개똥 갖고 야반도주 해버렸대. 아, 내 돈 어쩌냐 우리. 같은 개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내 신당에 들이닥쳐서 소리를 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개주가 우리 돈 갖고 튀었다는 걸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좀 무리해서 갯돈을 부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그 도둑년은 잡지도 못하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죠. 그때까지 모아놓은 현금은 다시 영원이 되었어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시절이었어요. 몇 달을 좀비처럼 지내다가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언제는 돈이 있던 여자였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었더냐. 우리 준영이 혜영이 보며 다시금 힘을 내야지. 소중한 내 새끼들이 내 전 재산이지 뭐. 우리 쌍둥이 준영이 혜영이 키우려면 엄마인 제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내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죠. 특히나 우리 준영이는 가방끈 짧은 제가 공부를 봐주지 못해도 정말 천재소리 들으며 늘 1등을 독차지했어요. 엄마인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는데 저 정도 실력이라면 의사 하랩이라도 할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같은 쌍둥이인 혜영이보다 준영이에게 더 맞춰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공부 잘하는 준영이를 너무 대접해주며 키우다 보니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공부 빼고는 사실 준영이의 학교, 가정에서의 생활은 개판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다 못해 아주 나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준영이로 인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학교에서 준영이가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연약한 아이를 때리고 돈 뺏고 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학교로부터 선생님께 전화가 오면 저는 바짝 얼어붙었어요.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긴장돼서 말이죠. 학교 교무실로 가서 피해 학생 엄마에게 무릎 꿇고 빌기도 다반사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주 호되게 혼을 내던가 경찰을 불러 엄벌에 처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저 엄마로서 덮어주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우리 준영이가 전교 1등이니 학교 측에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친엄마인 내가 봐도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게다가 준영이는 제가 무당일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창피해했어요. 저 아이가 말을 뗀 순간부터 엄마인 제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점을 봐주는 신당에 준영이 학부모가 찾아왔더군요. 어머나, 준영이 어머님 무당이셨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용하다고 소문나서 신전 보러 온 건데 반가워요. 준영이의 학교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굳이 무당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학부모가 그날 이후 소문을 쫙 냈더군요. 준영이는 학교 후 난리가 났죠.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무당이라는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셈이야? 내 친구들 엄마 아빠들은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들 난린데 난 아빠도 없이 이게 뭐야?
이놈의 신당 다 내가 때려 부셔버릴 거야. 아주 창피해 뒤지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은 내 신당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야 준영아,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당일에서 번 돈으로 니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데 왜 다 때려 부수고 난리냐고. 불현듯 10수년 전 자기 아들을 꼬셨다며 우리 애들의 할머니가 찾아와 내 신당을 부수던 일이 오버랩됐어요. 아, 우리 아들이 친할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구나 싶었죠. 아들은 그 후로 가출을 감행했고 착한 우리 딸 혜영이가 저와 함께 아들이 다 때려 부순 신당을 정리해줬어요. 엄마, 오빠 미친 거 아냐?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 지랄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뒷바라지 해준 엄마인데 오빠는 사람도 아니야. 맞아요. 그놈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학교 공부 잘한다는 거 딱 하나 빼고는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오히려 착한 우리 딸이 그놈 때문에 양보하고 사느라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그즈음 저도 무당일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터라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손님이 와서 내게 미래를 점쳐달라고 할 때마다 내 몸이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후로 100일 기도를 정성스레 드리며 신께 빌었어요. 제발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100일 기도를 끝내고 과감하게 무당일을 접었어요. 그 후로 식당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뒷바라지하며 요리 실력은 수준급이었거든요. 아주 괜찮은 식당 자리가 있었는데 가격이 꽤 나갔어요. 홀도 넓었고 무엇보다 뒤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투룸 공간이 있었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식당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 계획이었어요. 아주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공인중개사와 이 건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잔금까지 돈이 굉장히 급하다고 하여 하루 전에 미리 주고 그 다음날 트럭을 불러 이사를 했어요. 식당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막더군요. 어이, 웬 이삿짐차가 상업용 건물 앞에 와서 길을 막고 난립니까? 아, 여기 경비 보시는 분이세요? 저 어제 저녁에 이곳 식당 임대차 계약 다 끝내고 잔금까지 지불한 사람입니다. 뒤편 살림집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선지 해장국집 하겠다고 주인분께 다 설명드렸었는데. 뭐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누구한테 설명을 했으며 누구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리. 그리고 여기는 내 아들 내외가 고깃집 하려고 인테리어가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당신 미쳤어? 하늘이 노래졌어요.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죠. 당장 나와 어제 저녁에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은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사기꾼들을 끝내 잡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살던 집 전세 보증금까지 해서 모든 돈이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은 것이 헛것이 돼버렸죠. 길거리에서 미친년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랬다고 하늘이 점지해준 직업인 무당일이나 계속할 것이지 괜히 경험도 없는 식당 영업을 해보겠다며 나섰는지 후회가 막심했죠. 당장 저와 우리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근처에 있던 종교시설에서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잠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셨죠. 그때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때였는데 절대 자퇴만은 시킬 수 없었어요. 온갖 허드렛 일을 몇 개씩 하며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했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켰어요. 우리 아들의 집중력은 대단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지방대 의대에 합격했죠. 의대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제게 야멸차게 말했어요. 엄마, 돈 없고 보잘것없는 엄마라도
공부 잘하는 아들에 대한 의무는 다 해야지. 앞으로 의대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쌀 거야. 내가 알바한다고 충당되는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지. 혜영이 자녀는 공부로는 꽝인 거 다 아시죠? 쟤를 밀어줄 바엔 성공이 확실한 자식을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괜히 멍청한 혜영이 대학 보낸다고 돈 버리지 마시고 내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세요. 알았죠? 듣고 있던 저와 우리 딸 혜영이는 정말 황당했어요. 혜영이도 울부짖으며 지 쌍둥이 오빠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오빠라서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똥물을 뿌리고 나가냐? 공부만 잘하면 다냐? 이 사이코 같으니라고. 난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돈 벌 거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네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뒤로 준영이는 거의 집에 오지 않고 학교에서만 지내며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요. 물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돈을 뜯어가곤 했죠. 그럴 때면 정말 죽는 소리를 다 하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등록금 안 대주면 진짜 의대 퇴학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집에 있는 돈 다 보내주세요. 내가 의대에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엄마 다 알죠. 의사가 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 최대한 집에 있는 현금 다 붙여주세요. 네? 꼭 호강을 받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혜영이는 본인 뜻에 따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들어가 악착같이 월급을 모았어요. 내 딸이지만 정말 야무진 아가씨였죠. 성격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 우리 딸 혜영이는 중소기업에서 동료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사윗감을 만나보니 듬직하고 착한 성품이어서 믿음이 가더군요.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청첩장을 주러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도통받지 않고 연락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지방의대까지 찾아간 거죠. 저도 참 무심한 게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조금이라도 꾸미고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입던 몸빼바지에 거적대기를 입고 갔죠. 그랬더니 멀리서 절 발견한 아들이 제게 뛰어와서는 톡 쏘더군요. 엄마 미쳤어요? 나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엄마. 창피해서 그냥 친구들한테 부모 없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거짓꼬르라고 말이죠. 아, 쪽팔려. 뭐? 너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옛날부터 넌 정말 진절머리나게 싸가지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네 의대 등록금 대준 거, 학원비 대준 거 다 토해내라 이놈아. 앞으로 너한테 돈 줄 일은 없을 거다. 돈 얘기를 꺼냈더니 그제서야 아들놈은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길가로 숨어들어서 말이죠. 그때 우리 아들과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되니 그게 참 어렵더군요. 어찌저찌 상처만 봉합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물론 준영이는 쌍둥이 여동생 결혼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놈의 의대생이 뭔지 정말 콧대 높은 아들놈은 중소기업 커플인 여동생 내외가 부끄럽다더군요. 아들, 딸들이 모두 출가 외인이 되니 저 혼자 대출받아서 아주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남 밑에서 일하다가 처음 식당 사장이 되니 코딱지만한 사업장도 그렇게나 좋더라고요. 식당 뒤편 부엌에 있는 쪽방에서 저 혼자 조촐하게 살았어요. 저의 외로움을 알고는 우리 딸은 사위와 손주들까지 데려와서 제 일을 돕곤 했어요. 정말 딸이 최고라고 느꼈어요. 혜영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아들 준영이도 의대를 다 졸업하고는 본격적으로 의사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가 직접 꽤 많은 돈을 벌다 보니 진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그러기를 만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엄마, 나 결혼해. 강남 살면서 호텔 사업 크게 하는 집안 딸이야. 케이스 장난 아니라고.
나이트에서 만났고 이미 여친 뱃속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하룻밤 치렀는데 그렇게 됐네요. 엄마도 옛날에 우리 먼저 갖고 살림 치렀다고 했었잖아요. 돈만 많으면 됐지 뭘. 어쨌든 알고는 있으라고 전화한 거야. 뭐? 어디서 어떻게 결혼하는데? 돈만 있으면 다야? 착한 여자인 거야? 믿을 만한 집안인 거냐고.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는지 엄마한테 한번 선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청첩장은 찍었고? 엄마, 제발 플리즈 스탑.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야. 무식한 엄마랑 대화 나누기 참 힘드네. 신부될 여자한테 최대한 내 얘기는 안 했어. 혹시나 우리 집 배경 알면 도망갈까봐. 엄마, 나 이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해. 나도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넓은 병원 개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예식장이고 뭐고 나 식당하는 엄마 쪽팔려서 그냥 부모 없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아세요. 차라리 혼주석 비워놓고 결혼할 테니까 웨딩홀은 찾아도 오지 말라고요.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이트에서 원나잇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그런데 어쨌든 혼전 임신을 했다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잘 치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우리 딸에게도 준영이가 연락은 했더군요. 딸내미를 통해 예식장과 시간을 다 알아놓고 있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레 제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 마감을 위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김성희 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맞죠? 김성희 여사님 되시나요? 네, 제가 김성희인데 혹시 무슨 일이시죠?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철수 님의 한국 변호사인데요. 유언장 내용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증거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영상까지 직접 남기셨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참고로 김철수 사장님은 며칠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셨다가 얼마 안가 이혼하셨어요. 두 분 슬하에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확인하시죠. 영상 속에는 왜 늙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희끗희끗 머리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단번에 우리 아이들의 아빠인 걸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토록 사랑했지만 우리를 버리고 가버린 야속한 남자였죠. 애들 아빠가 말하기를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정관 수술을 한 뒤 아이는 낳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본 건너가서 일본인 부인과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고 사업을 지속하며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그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린 거죠. 날 괴롭혔던 그 남자의 엄마 아버지는 진작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날 수소문해서 내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무려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 모양이었어요. 참으로 야속한 양반이었죠. 그 변호사로부터 한참을 유언과 재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제게 남긴 그 양반의 재산은 무려 500억이었어요. 그 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이 식당 건물을 사버리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마지막 손님으로 이 근처 언론사에 근무하던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내용을 모두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그 기자의 끈질긴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500억 벼락부자가 되자 그 내용이 흥미로웠나 봐요. 결국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매스컴에 흘러나오면서 절 아는 사람들은 저인 줄 단번에 알아채더라고요.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죠. 다른 사람에게는 해명을 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 준영이의 결혼식에 다가왔어요. 그때까지도 갈까 말까 매우 망설이다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심정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 하는 것만 보고 아들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왠지 아들이 내 재산에 대해 알게 되면 그 늑대 같은 놈 성격상 다 뺏어가 버릴 것만 같은 공포감이 들었죠. 아들에 대해 이런 감정이 들기까지 한다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저에겐 예쁜 딸아이의 가족들이 있으니 자식은 그 아이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다짐했어요. 막상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마구 뛰어와서 내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모자이크되어 인터뷰한 영상이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 맞죠? 엄마네 식당 맞잖아요. 모자이크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다 엄마 앞으로 준 거예요? 내 몫은요? 나한테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있죠? 엄마,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나 돈 좀 줘요. 내 몫으로 한 100억만 떼주면 안 될까? 제발요. 제가 이 아이를 낳은 이래로 이렇게까지 선한 눈빛은 처음 봤어요. 그게 바로 돈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준영이에 대한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이 결혼식장에 온 것 자체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아들과의 연을 끊었어야 했어요. 이놈의 아들은 내가 돈이 없어지면 또다시 악마 같은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날 무시할 게 뻔한 놈이었거든요. 전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난 널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으렴. 난 이만 가본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내 아들은 남들이 보는 데에도 아랑곳 않고 제 치맛자락을 끌며 애원했지만 아들에게 돈 한 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철륜을 끊어냈네요. 사람들은 절 보고 독하다고 하지만 진짜 독한 건 그놈이었어요. 그 후로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무려 혼혈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강남에서 호텔 사업을 크게 한다던 사돈집은 그냥 여관하는 집이었고 다 뻥이었던 거예요. 준영이는 금세 이혼남이 되어 다시금 제게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전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딸내미 식구들을 내 건물에서 살게 하고 있어요. 전 여전히 1층 한켠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내 딸내미와 사위, 손주들만 내 식구다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려고요. 통장에 월세가 매달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회의 어려운 곳에 기부도 많이 하며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말이죠.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의 행운도 더불어 빌게요. 전직 무당이었던 제 신발이 아직 먹힌다면 신께서 여러분들께 행운의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